쓰레기 봉투에서 사람의 인생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김수님, 올해 62입니다. 서울 성북동 서정한 회장댁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23해가 됐어요. 23해.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도요. 하지만 그날 아침 제가 발견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새벽 5시. 저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대저택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거든요. 화장실 청소, 거실 정리, 아침 식사 준비. 할 일이 산더미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현관 앞 쓰레기 봉투들을 모았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날이었거든요. 종이,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들고 대문 밖 수거함으로 옮기는데 종이 봉투가 찢어졌어요. 아이고. 허리를 숙여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영수증, 전단지, 택배 상자 조각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상한 종이가 눈에 띄었어요. 고급 용지였습니다. 두껍고 질감이 좋은 그런 종이요. 그것도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채로. 호기심이 생겼어요. 실수로 중요한 서류를 버린 건 아닐까 싶어서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12조각이었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조각들. 저는 그걸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요. 혹시 필요한 거라면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그 조각들을 꺼내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고 서정한 회장의 유언장. 한 달 전 돌아가신 회장님의 것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각을 맞추는데 손끝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자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서정아는 맑은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전 재산의 40%는 큰아들 민호에게, 20%는 둘째 딸 민정에게, 10%는 막내 민재에게. 여기까지는 제가 알던 내용과 비슷했어요. 장례식 후 변호사가 읽어준 유언장 내용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조각을 맞추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머지 30%는 나의 숨겨진 딸 강서연에게 상속한다. 숨겨진 딸? 서연? 그 이름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강서연. 강서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각들을 다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깨뜨릴 뻔했습니다. 수님 씨 괜찮아요? 큰 며느리 이수연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네, 사모님. 괜찮습니다. 잠을 좀 못 자서요. 이수연 사모님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 여자는 언제나 그래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을 해야 하는 걸까? 23년을 이 집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입을 다물고 있는 법이었어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래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재벌가에서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조각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이어붙였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의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날짜는 2024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에요. 그런데 장례식 때 변호사가 읽은 유언장은 2023년 8월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두 개의 유언장. 누군가 새 유언장을 찢어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옛날 유언장을 들이민 거예요. 누가? 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성북동의 아침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 집,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이 대저택. 회장님이 평생 일군 서정그룹의 상징 같은 곳이죠. 서정그룹. 건설, 유통, 호텔까지 손대는 중견 재벌이에요. 회장님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룬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지분, 부동산, 현금 자산을 다 합치면 2조 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2조 원. 그 돈의 30%면 6천억 원입니다. 누군가 6천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유언장을 없앴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제가 이걸 알게 된 걸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거실 청소를 하면서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큰아들 서민호 사장님이 전화통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분 정리를 빨리 하라고. 회장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뭘 꾸물거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호 사장님은 원래 조급한 성격이에요. 회장님 살아계실 때도 자주 충돌하셨죠. 아버지는 신중하게 천천히 가자고 하셨는데 아들은 빨리빨리 확장하자고 했거든요. 전화를 끄는 민호 사장님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수연 사모님이 다가왔어요. 여보, 커피 드실래요? 아, 저. 수연 사모님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응. 다음 주에 상속세 신고하고 지분 이전 절차 시작한대. 다행이네요. 민정이 언니랑 민재 오빠는요? 민호 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정이는 상관없어. 어차피 시집 갔으니까. 근데 민재 그 녀석이 문제야. 20% 달라고 징징대고 있어. 유언장엔 1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형한테 40%나 주면서 왜 자기는 10%만 주냐고. 불공평하다고. 수연 사모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공평하긴. 그동안 회사 일 한 것도 없으면서. 그러게. 저는 먼지떨이로 장식장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민재 도련님. 막내 아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분은 좀 문제가 많았어요. 젊을 때부터 술, 도박,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여러 번 회사 일을 맡기셨는데 번번이 사고를 쳤어요. 마지막으로 맡은 호텔 사업도 적자에 허덕이다가 결국 정리됐고요. 그래서 유언장에서 10%만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새 유언장에도 민재 도련님 몫은 10%였습니다. 달라진 건 강서연이라는 사람에게 30%가 간다는 것뿐이에요. 강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의 숨겨진 딸.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이 6천억 원을 상속받을 뻔했다는 걸 알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조용히 알아봐야겠다고. 며칠 후 저는 회장님 서재를 청소하면서 뭔가 단서를 찾아봤습니다. 서재는 돌아가신 후로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어요. 민호 사장님이 당분간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책장에 꽂힌 수천 권의 책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묵직한 원목 책상. 저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서류철, 만년필, 수첩들. 그러다가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
젊은 시절의 회장님이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2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예쁜 여자였어요. 단발머리에 큰 눈, 환하게 웃는 얼굴.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여름, 부산에서 사랑하는 영희와 함께. 영희.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작은 식당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갓난아기.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3월. 서연이 돌잔치. 서연. 강서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장님에게 정말 딸이 있었던 거예요. 숨겨진 딸이. 저는 사진들을 원래대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986년이면 강서연이라는 사람은 지금 38살이겠네요.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재벌 회장의 딸인지도 모른 채.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 씨? 이수연 사모님이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돌아섰습니다. 아, 사모님. 청소하고 있었어요. 서재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먼지가 너무 쌓여서. 됐어요. 나가요. 저는 청소도구를 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사모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가정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찢어진 유언장, 숨겨진 딸, 6천억 원.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엉켜 돌아갔습니다. 누가 유언장을 찢었을까요? 민호 사장님? 새 유언장대로라면 자신의 몫이 40%에서 아니 잠깐 새 유언장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전 재산의 40%는 큰아들 민호에게 40%는 그대로였어요. 민정 아가씨도 20%, 민재 도련님도 10%, 다 그대로였습니다. 새로 추가된 건 강서연에게 가는 30%뿐이에요. 그럼 나머지 30%는 원래 어디로 갔던 걸까요? 옛날 유언장에서.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장례식 때 변호사가 읽은 유언장 내용을 떠올렸어요. 민호 사장님 40%, 민정 아가씨 30%, 민재 도련님 30%. 그거였어요. 옛날 유언장에서는 민정 아가씨와 민재 도련님 몫이 각각 30%씩이었는데 새 유언장에서는 20%와 10%로 줄고 그 차이인 30%가 강서연에게 간 거예요. 그렇다면 유언장을 찢어버린 사람은 민정 아가씨 아니면 민재 도련님. 아니,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강서연이라는 사람을 직접 찾아야 할까요? 저는 평범한 가정부예요. 재벌가의 상속 문제에 끼어들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 무시당하고 있고요. 저는 23년 동안 회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그분의 사람됨을 봐왔습니다. 엄격하지만 정직한 분이었어요. 자신의 실수도 인정할 줄 아는 분이셨고요. 숨겨진 딸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건 아마 회장님 나름의 속죄였을 거예요. 젊은 날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그 뜻을 제가 외면해도 될까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찾아야 해요. 강서연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저는 낮에 일하고
밤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은 걸 찾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컴퓨터에 서툴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며 검색했습니다. 강서양, 1986년생. 부산 출신일 가능성이 높음.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았어요.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저는 범위를 좁혔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은 영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촬영 장소가 부산이었죠. 1985년 여름. 그때 회장님은 36이셨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사모님과 결혼하신 건 198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사모님과 결혼하셨고요. 왜 숨기셨을까요? 당시 사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복잡한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부산 지역 신문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1985년, 1986년쯤의 기사들.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며칠을 뒤진 끝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1986년 부산의 작은 신문에 실린 부고 기사였습니다. 최영희 24세 교통사고로 사망. 유족으로 생후 6개월 된 딸 서연 양이 있음. 최영희. 사진 뒷면에 적힌 영희가 이 사람일 거예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군요. 아이가 생후 6개월일 때.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사에는 유족으로 딸이 있음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마 회장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겠죠. 아니면 최영애 씨가 밝히지 않았거나요. 그렇다면 아이는 친척에게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입양되었거나. 저는 부산의 고아원과 입양기관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당연하죠. 함부로 알려줄 리가 없으니까요. 막막했습니다. 이 정도 정보로는 강서연을 찾을 수 없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의 변호사, 새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면 변호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공증도 받았을 테고요. 하지만 변호사에게 어떻게 접근하죠? 저는 그냥 가정부인데요. 고민 끝에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는 박준혁 변호사였어요. 서울 강남의 큰 로펌에서 일하는 분이죠. 가끔 저택에 오셔서 회장님과 회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의 로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준혁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고 서정한 회장님 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박 변호사님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요. 1분쯤 후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준혁입니다. 서 회장님 댁분이시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김수님입니다. 회장님 댁에서 23년간 가정부로 일했어요. 아, 수님 씨.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회장님 유언장에 관한 건데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는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대고 안내를 받아 박 변호사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방에 큼지막한 책상이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수님 씨. 박 변호사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날카로운 인상이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테이프로 붙인 유언장 조각들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박 변호사님이 조각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쓰레기 봉투에서요. 누군가 찢어서 버린 걸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박 변호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군요. 네. 변호사님은 알고 계신 거죠? 새 유언장이 있다는 걸. 강서연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박 변호사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님 씨, 이건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옳지 않잖아요. 누군가 유언장을 위조. 아니, 은폐한 거잖아요. 은폐가 아닙니다. 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새 유언장은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작성하시고 제게 보여주셨지만 공증 절차를 밟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한 유언장은 2023년 8월에 공증받은 것뿐이에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뜻은 뜻이고 법은 법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분명히 강서연 씨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공증 전에 돌아가셨고 유언장 원본도 사라졌으니. 원본이요? 이건 사본인가요? 회장님이 직접 쓰신 자필 유언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건 복사본이었고 원본은 회장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 서재를 뒤져도 원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그 원본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원본을 찢어서 버린 거죠. 그럼 범인은 가족 중 한 명이네요. 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도 이걸로 뭔가 할 수 없나요? 회장님의 진짜 뜻을 알리는 거라도. 박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 이 유언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강서연 씨 본인이 원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회장님의 친자 관계를 입증하고 유류분 청구를 하는 거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 친자 관계가 증명되면 유언장이 없어도 법정 상속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요? 네. 숨겨진 자녀라고 해도 법적 권리가 있어요. 전 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언장대로 30%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어요.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강서연 씨를 찾아야겠네요. 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서연 씨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38살이고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꽃집이요? 네. 모친이 돌아가신 후 외가 친척에게 맡겨져 자랐다고 합니다. 대학도 못 가고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했고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재벌 회장의 딸이 친척 집에서 자라며 고생했다니.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여기입니다. 하지만 수님 씨 조심하세요. 네. 이 일이 알려지면 서 회장 유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수님 씨한테도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부산행 KTX를 탄 건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월차를 썼어요. 시골에 볼 일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수연 사모님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부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알려준 주소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골목이었어요. 서연 플라워. 작은 꽃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형형색색의 꽃들이 보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단발머리에 큰 눈.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옛날 사진 속 최영애 씨와 닮았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눈매도 보였습니다. 꽃 보러 오셨어요? 아, 네. 저는 꽃들을 둘러보는 척했어요.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뭘 찾으세요? 선물용이에요. 아니면 집에 두실 거예요? 서연 씨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돌려서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강서연 씨 맞으시죠? 서연 씨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는데요. 왜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서재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최영애 씨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사진. 이 사진. 아시겠어요? 서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엄마잖아. 어디서? 오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잠깐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꽃집 안쪽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 씨가 커피를 내왔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유언장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서연 씨가 누구의 딸인지. 서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한테 아버지가 있었다고요? 네. 서정한 회장님이에요. 서정그룹 회장이셨던 분. 재벌이요? 네. 서연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숙모 댁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회장님이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아셨던 것 같아요. 새 유언장에 서연 씨 이름을 쓰셨으니까요. 유언장이요. 서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 지금에서야? 왜 살아계실 때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짐작할 뿐이죠. 아마 미안해서 못 오셨을 거예요. 젊을 때 책임을 피해서 서연 씨와 어머니를 버려서요. 그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겠죠. 그게 이유가 되나요? 평생 모른 척 하다가 죽기 직전에야 유언장에 쓴 게 뭐가 미안한 건데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당연했습니다. 당연한 분노였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연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야 서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서연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전하고 싶었어요. 뜻이요? 새 유언장대로라면 서연 씨는 전 재산의 30%를 받게 되어 있어요. 6천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서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6천억이요? 네. 하지만 유언장이 공증을 받지 않아서 법적 효력이 없대요. 그래도 친자 관계가 증명되면 유류분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서연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네. 6천억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이 꽃집으로 충분해요. 크지 않지만 제 손으로 일군 거니까요. 저는 놀랐어요. 6천억 원을 거절하다니. 하지만 서연 씨, 그건 서연 씨의 권리예요. 권리요? 평생 모른 척한 아버지한테서 받는 게 권리예요? 그건 속죄금이에요. 죄책감 해소용 돈. 서연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요, 아주머니. 화가 나서 그래요. 아주머니한테 화낼 일이 아닌데. 괜찮아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어요. 뭔데요? 서연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 원장을 찢어서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부산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말대로 이 일이 알려지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리면서 가족들을 관찰했습니다. 며칠 후 민정 아가씨가 본가에 왔어요. 시집간 후로 자주 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찾아온 거죠. 엄마, 나왔어요. 민정 아가씨가 들어서자 사모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민정이. 무슨 일이야?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오빠는요? 회사 갔지. 저녁에나 올 거야. 민정 아가씨는 40대 후반이에요. 회장님 자녀 중 둘째죠. 서울 토박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강남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면서 대화를 들었어요. 엄마, 상속 정리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대. 다음 주에 서류 마무리한대. 다행이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복잡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내 오빠가 잘 처리하더라. 민정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혹시 아버지가 다른 유언장 쓰셨다는 얘기 없었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사모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유언장?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변호사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이상한 소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수정하셨다고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사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유언장은 하나뿐이야. 작년 8월에 쓰신 거. 그러게요. 저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민정 아가씨가 웃으며 넘겼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정 아가씨가 새 유언장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한테 들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 씨, 이수연 사모님이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사모님. 저녁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사모님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요즘 좀 이상해요, 수님 씨. 네.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아, 아니에요. 요즘 잠을 좀 못 자서요. 사모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모님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저녁 8시에 차려주세요. 오늘 민정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나간 후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더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호 사장님, 수연 사모님, 민정 아가씨, 그리고 사모님. 민재 도련님은 오지 않았어요. 요즘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형,
상속 정리 언제 끝나요? 민정 아가씨가 물었어요. 다음 주에 서류 마무리하면 끝나.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제목도 빨리 정리됐으면 해서. 민호 사장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급하긴. 30%면 됐잖아. 형은 40%잖아요. 10% 차이가 얼마예요? 그건 아버지가 정하신 거야. 나한테 불만 있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수연 사모님이 중재에 나섰어요. 우리 식사 중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민정 언니도 오랜만에 왔는데. 맞아, 맞아. 미안해, 오빠. 민정 아가씨가 웃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물을 따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새 유언장대로라면 민정 아가씨 몫은 30%에서 20%로 줄어요. 10%나 차이 나죠. 금액으로 치면 2천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유언장을 없앴다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민재 도련님도 용의자였으니까요. 그분도 새 유언장대로라면 30%에서 10%로 줄어요. 20%나 차이 나죠. 누가 범인일까요? 아니면 둘 다 공범일까요?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님 씨? 저 강서연이에요. 부산의 서연 씨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저 생각해 봤어요. 아주머니가 해주신 얘기. 네. 돈은 필요 없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요. 하지만요? 진실은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왜 아버지가 저를 버렸는지, 왜 마지막에 유언장을 쓰셨는지, 그리고 누가 그 유언장을 없앴는지.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연 씨, 아주머니, 저 서울 올라갈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로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 인생이니까요. 서연 씨가 서울에 온 건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월세방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저택 근처는 위험했거든요. 잘 오셨어요, 서연 씨. 아주머니,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그동안 알아낸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줬어요. 유언장 조각들, 박 변호사님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저택에서 들은 이야기들. 서연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자는 민정이라는 사람이랑 민재라는 사람이군요. 네. 둘 다 새 유언장 때문에 손해를 보거든요. 둘 다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놀랐어요. 직접요? 네. 얼굴 보고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요? 서연 씨가 누군지 밝히면 난리가 날 텐데요. 서연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밝히지 않으면 되죠. 서연 씨의 계획은 이랬어요. 저택에 취직하는 거예요. 임시 가정부로요. 마침 저택에서 청소 인력을 추가로 구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추천하면 가능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서연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아주머니.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저는 결국 수락했어요. 그리고 수연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 친척 조카가 있는데요. 일이 필요하대서요.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친척 조카? 몇 살인데요? 38이에요. 청소 경력도 있고 성실해요. 수연 사모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데려와요. 다음 날 서연 씨가 저택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 씨는 강을 빼고 이서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흔한 이름이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서연 씨에게 저택 구조와 가족들에 대해 알려줬어요. 누가 어느 방을 쓰는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는지 주의해야 할 점들. 서연 씨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일도 잘했어요. 수연 사모님도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 씨 친척이라더니 일 잘하네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서연 씨는 틈틈이 가족들을 관찰했어요. 특히 민정 아가씨와 민재 도련님을요. 민정 아가씨는 가끔 저택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수연 사모님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서연 씨도 못 들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재 도련님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 도련님이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형, 나왔어. 민재 도련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본 그분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재, 무슨 일이야? 민호 사장님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형,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민재 도련님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수연 사모님도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유 원장 얘기야.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서연 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서연 씨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있으라는 신호였어요. 유 원장이 어쨌는데? 민호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새 유 원장 쓰셨던 거 알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민재 도련님이 알고 있었군요. 새 유 원장? 무슨 소리야? 몰라. 정말로? 민재 도련님이 비웃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 원장을 새로 쓰셨어. 거기엔 내 몫이 10%밖에 안 돼. 10%? 원래 유 원장엔 30%인데? 그러니까 새 유 원장에선 줄었어. 민정이도 마찬가지야. 30%에서 20%로. 수연 사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30%는? 몰라. 다른 사람한테 간대. 다른 사람이라니? 민재 도련님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30%를 남기셨대. 근데 그 유 원장이 없어졌다고. 없어졌다고? 그래. 그래서 원래 유 원장대로 진행하는 거야. 민호 사장님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혹시 그 유 원장 없앤 거 아니야? 뭐? 나. 민재 도련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 내가 왜 없애? 난 손해보는 쪽이야. 그럼 누가 없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형 아니야? 난 40%로 똑같아. 없앨 이유가 없지. 그럼 형수야? 민재 도련님이 수연 사모님을 가리켰어요. 수연 사모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형수 아니야? 형수가 없앤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수연 사모님이 소리쳤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만해. 민호 사장님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싸우게? 근데 형, 이건 중요한 문제야. 누군가 아버지 유 원장을 없앴어. 그건 범죄야. 범죄라고? 증거 있어? 민재 도련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새 유 원장 원본은 찢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공증도 안 됐으니까요. 증거 없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버지 명예 더럽히는 거야. 형? 됐어. 그만해. 민호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재 도련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그럼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뭘 하겠다는 거야? 변호사한테 다시 얘기해 볼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왜 유 원장을 바꾸셨는지도 알아볼 거고. 민재 도련님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서연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네. 민재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손해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민정 아가씨일까요? 아직 몰라요. 더 알아봐야 해요. 며칠 후, 민정 아가씨가 또 저택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민정 아가씨 남편 한재원 씨는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예요. 재력가이기도 하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 원장이 사모님에게 인사했어요. 사모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서방. 어서 와요. 민정 아가씨와 한 원장이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내오면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빠 없어요? 회사 갔어. 요즘 바쁘대. 그래요? 상속 정리 때문인가? 응. 다음 주면 끝난대. 민정 아가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복잡한 일 없이 끝나면 좋겠어요. 그러게. 민재 때문에 좀 시끄럽긴 했는데. 민재 오빠요? 왜요? 유원장 얘기 꺼내서. 새 유원장이 있었네 없었네. 민정 아가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 유원장이요?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원장을 수정하셨다나. 근데 그게 없어졌대. 없어졌다고요? 그래. 변호사가 복사본은 있는데 원본이 없다고 했대. 민정 아가씨가 커피잔을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서연 씨에게 눈짓을 했어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봤던 거예요. 그날 밤 저와 서연 씨는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정 씨가 수상해요. 서연 씨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새 유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이 범인일까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서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찾죠? 글쎄요.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유원장은 제가 찢어진 조각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찢었는지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 씨가 직접 자백하게 해야 해요. 서연 씨가 말했어요. 자백이요? 어떻게요? 저를 미끼로 쓰면 돼요. 저는 놀랐어요. 미끼라고요? 제가 서정한 회장의 딸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정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서연 씨가 위험에 빠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민정 아가씨가 혼자 저택에 왔어요. 민호 사장님도 수연 사모님도 외출 중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병원 진료가 있다고 하셨고요. 민정 아가씨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서연 씨가 다가갔습니다. 차 더 드릴까요? 아, 네. 고마워요. 서연 씨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어요. 저 민정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무슨 말? 서연 씨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이서연이 아니에요. 강서연이에요. 민정 아가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정한 회장님의 딸이에요. 숨겨진 딸. 민정 아가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다른 딸이 어딨어? 있어요. 1986년생. 저예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민정 아가씨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유언장에도 제 이름이 있었어요. 새 유언장에요. 전 재산의 30%를 저한테 남기셨죠. 그건 민정 아가씨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근데 그 유언장이 없어졌어요. 누군가 찢어서 버렸죠. 서연 씨가 가방에서 테이프로 붙인 유언장 조각들을 꺼냈어요.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누가 버린 건지 궁금하네요. 민정 아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졌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진실? 무슨 진실? 누가 유언장을 없앴는지, 누가 제 권리를 빼앗았는지. 민정 아가씨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나야. 내가 없앴어. 저는 숨을 멈췄어요. 자백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서연 씨가 물었어요. 왜냐고? 당연하잖아. 아버지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여자한테 재산 30%를 준다고? 평생 얼굴도 안 비치던 여자한테? 말도 안 돼. 그건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셨던 거야. 죽기 직전에 갑자기 죄책감에 시달리셔서 그런 유언장을 쓰신 거라고. 민정 아가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어. 오빠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인정받았고, 민재는 문제아라 오히려 관심을 받았어. 나는 그냥 시집이나 가라는 소리만 들었어. 그런데 죽기 직전에 갑자기 모르는 여자한테 재산을 준다고? 그래서 유언장을 없앤 거예요? 그래, 없앴어. 아버지 서재에서 찾아서 찢어버렸어. 그게 어때서? 민정 아가씨가 서연 씨를 쏘아봤어요. 너는 뭘 알아? 이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뭘 원하는 거야?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이요. 제가 누구인지, 왜 아버지가 저를 버렸는지, 왜 마지막에 저를 찾으셨는지, 그게 알고 싶었어요. 민정 아가씨가 비웃었어요. 진실? 웃기지 마. 결국 돈이지. 다 돈 때문이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6천억이야. 6천억. 그 돈 앞에서 누가 고고한 척할 수 있어? 서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정말 돈은 필요 없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유언장을 없앤 건 범죄예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 민정 씨 문제예요. 민정 아가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저는 상속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정 씨가 한 일은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거잖아요. 그게 마음 편하세요? 민정 아가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 씨의 말이 맞았거든요. 민정 씨,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도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요. 민정 아가씨가 풀썩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다른 딸이 있었다는 걸. 유언장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이성을 잃었어.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 아가씨가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정 아가씨가 미웠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평생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1시간쯤 후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민정 아가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니요.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냥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받고 싶어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셨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민정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버지가 그렇게 쓰셨으니까 저는 상속 포기할게요.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해주세요. 뭔데?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딸로서 그거 하나만 해주면 돼요. 민정 아가씨가 한참 동안 서연 씨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오빠랑 민재한테 얘기해 볼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연 씨는 서정환 회장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민호 사장님, 민정 아가씨, 민재 도련님, 그리고 사모님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였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산소 앞에 선 서연 씨가 저를 올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딸 서연이에요. 가족들이 뒤에서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민호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서연 씨, 네, 아버지가 미안해 하셨을 거야. 너를 찾지 못해서. 알아요. 우리도 미안해. 이렇게 됐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민재 도련님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진짜 상속 포기할 거야? 네. 왜? 6천억인데.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제 꽃집으로 충분해요. 민재 도련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사모님이 다가왔어요. 오랫동안 서연 씨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네, 사모님.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를요? 회장을. 날 버리고 결혼한 회장을.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워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는 그냥 이해하려고요.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날 이후 서연 씨는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하고 꽃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서울역까지 배웅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아주머니.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6천억인데. 서연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아주머니, 저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요. 친척 집에서 눈치 보며 자랐어요. 대학도 못 갔고요. 그러니까요. 근데요, 저 지금 행복해요. 제 손으로 일군 꽃집이 있고, 단골 손님들이 있고, 매일 꽃향기 맡으며 살아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서연 씨가 저의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고마워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영영 아버지가 저를 기억하셨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서연 씨, 진짜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서연 씨가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떠났어요. 저는 오랫동안 서울역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쓰레기 봉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끝나다니. 누군가의 인생이, 누군가의 권리가, 누군가의 존재가 쓰레기로 버려질 뻔했는데 다행히 찾아졌어요. 저는 그냥 가정부예요. 재벌가의 일에 끼어들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정환 회장 댁에서 일하고 있어요.
63이 됐습니다. 이 집에서 일한 지 24해가 되었네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민호 사장님은 회장이 되었습니다. 서정그룹을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서연 씨 일이 영향을 줬나 봅니다. 민정 아가씨는 본가에 자주 옵니다. 예전처럼 돈 얘기만 하지 않아요. 사모님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가죠. 민재 도련님은 글쎄요. 여전히 어딘가 방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술에 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본가에 와서 조용히 아버지 서재에 앉아 있곤 해요. 그리고 서연 씨한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꽃집이 잘 되고 있대요. 요즘은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꽃 보내드릴게요. 좋아하시는 꽃 있어요? 나는 국화를 좋아해. 국화요?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며칠 후 정말로 국화 화분이 도착했어요. 하얀 국화,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 화분을 제 방 창가에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생각해요. 사람의 인생이란 참 알 수 없구나. 쓰레기로 버려질 뻔한 종이 조각 하나가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인정받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리고 가정부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국화 화분에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저택을 찾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서민호 회장님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시죠? 저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서민호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검찰청?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검찰이 여기에? 민호 회장님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서민호 회장님이시죠?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김태현 검사입니다. 검찰이 왜 저를? 김 검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고 서정한 회장의 유언장과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공증된 유언장 외에 다른 유언장이 존재했다는 제보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이 인멸되었다고요. 민호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제보한 거지? 서연 씨? 아니, 서연 씨는 상속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김 검사가 말을 이었어요. 조사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민호 회장님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김 검사가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민정 아가씨가 처벌받을까요? 가족이 또다시 무너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국화 화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먼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강서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나 서연이에요.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누군가 저를 찾아왔어요. 누가요?
서연 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또 다른 자식이래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또 다른 자식? 회장님에게 서연 씨 말고 또 다른 숨겨진 자식이 있었던 건가요? 또 다른 자식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몰라요, 아주머니. 갑자기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서정한 회장의 아들이래요. 아들이요? 네. 저보다 2살 많대요. 1984년생이라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서연 씨가 1986년생이니까 그 남자가 형이라는 거잖아요. 회장님에게 숨겨진 자식이 2이나 있었다고요? 그 사람 이름이 뭐래요? 박준호라고 했어요. 어머니 성을 따랐대요. 박준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제 꽃집 앞에 있어요. 들어오라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밖에서 기다린대요. 뭘 원하는 거래요? 서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상속이요. 자기도 아버지 재산 받을 권리가 있대요.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서연 씨, 일단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을 바라봤어요. 김태현 검사와 민호 회장님이 여전히 대화 중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민호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준혁 변호사님에게 연락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준호라고요? 박 변호사님의 얼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서연 씨한테 찾아왔대요. 자기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 사람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회장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새 유언장에도 강서연 씨 이름만 있었습니다. 다른 자녀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확인해 봐야 알겠죠. DNA 검사를 하면 금방 밝혀질 겁니다. 박 변호사님이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했어요. 박준호, 1984년생. 잠깐만요. 화면을 들여다보던 박 변호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찾았습니다. 뭐요? 박준호, 1984년 3월 15일생. 모친 박영자. 부산 출신. 부산이요? 네. 그리고 이건 박 변호사님이 화면을 돌려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였습니다. 재벌 2세의 숨겨진 사생활, 충격 폭로. 1984년 기사였어요. 당시 서정한 회장님은 35이셨고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젊은 사업가 서정한 씨가 부산의 한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여성 박영자 씨는 서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서 씨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럼 진짜였던 거예요? 회장님에게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사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당시 서 회장님이 부인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요? 만약 박준호 씨가 정말 서 회장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강서연 씨보다 먼저 태어난 장자입니다. 법적으로 상속권 주장이 가능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어제 검사가 저택에 왔었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했더군요. 유언장 인멸 의혹에 대해서. 누가요? 모릅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새 유원장의 존재, 강서연 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원장이 찢어져서 버려졌다는 것까지.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저 서연 씨, 박 변호사님, 그리고 민정 아가씨. 민정 아가씨가 자수한 걸까요? 그럴 리가요. 자수하면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그럼 누가? 박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이 일이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민호 회장님과 수연 사모님이 거실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제보한 거야? 나한테 왜 화를 내요? 당신 아니야? 당신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미쳤어? 내가 왜 그래?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싸움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민정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빠, 민정이? 왜 그래? 나 검찰에서 연락 왔어. 출석하래. 민호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출석? 왜? 유원장 때문에. 민정 아가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나 어떡해? 나 잡혀가는 거야? 진정해. 일단 앉아. 민호 회장님이 민정 아가씨를 소파에 앉혔어요. 수연 사모님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민정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민정 아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사가 유원장 인멸 혐의로 조사한대. 증거가 있대. 증거? 찢어진 유원장 조각이 발견됐대. 그리고 거기서 내 지문이 나왔대.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문이라니. 민정 아가씨가 유원장을 찢었을 때 지문이 남은 거예요. 민호 회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민정아, 설마 내가. 오빠, 미안해. 나 그때 이성을 잃었어. 아버지가 갑자기 모르는 여자한테 재산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유원장을 없앤 거야? 아버지 유원장을? 민호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민정 아가씨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오빠, 제발 도와줘. 그날 밤 저는 서연 씨에게 전화했어요. 서연 씨,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알아요, 아주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재벌가 유원장 인멸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기사 제목만 봐도 심각했습니다. 그 남자는요? 박준호라는 사람. 아직 꽃집 근처에 있어요. 매일 와서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무서워요, 아주머니. 서연 씨, 서울로 올라오세요. 여기서 같이 대응해요. 하지만 꽃집은 알바생한테 맡기세요. 지금은 안전이 먼저예요. 서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내일 올라갈게요. 다음 날 서연 씨가 서울에 왔습니다. 저는 제 월세방에서 그녀를 맞았어요. 서연 씨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무슨 소리예요? 앉아요. 저는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서연 씨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 박준호. 계속 연락이 와요. 뭐래요? 자기랑 손잡자고요. 같이 상속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손잡자고요? 네. 저한테 30%, 자기한테도 일정 지분을 받아내자고요. 둘이 협력하면 가능하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해요. 새 유원장에는 서연 씨 이름만 있었어요. 박준호라는 사람은 언급이 없었고요. 회장님이 그 사람 존재를 몰랐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부러 뺐을 수도 있고요. 일부러요?
서연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저는 인정하면서 그 남자는 인정 안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회장님이 서연 씨에게는 30%를 남기면서 같은 혼외자인 박준호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긴 이유. 뭔가 있을 거예요. 서연 씨, 박 변호사님한테 더 알아보라고 할게요. 박준호라는 사람의 과거를요. 네, 부탁드려요. 며칠 후 박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님 씨, 박준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사람, 정가가 있어요. 정가요? 네. 사기죄로 2번, 횡령으로 1번 복역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조사를 받았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준호의 어머니 박영자 씨는 1990년에 서정환 회장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결과는요? 기각됐습니다. 친자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거든요. 당시 서 회장님은 DNA 검사를 거부하셨고 박영자 씨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박준호가 진짜 회장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박준호 본인은 자기가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하면 바로 밝혀지죠. 문제는 서 회장님이 돌아가셨으니 검사가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생전 시료가 없으면 유족 동의를 받아서 묘를 파야 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요. 그 사이에 박준호가 뭔가를 노리는 거군요. 아마도요. 상속 재산 동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거겠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기꾼이 회장님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에게도 알려야겠네요. 네. 박준호의 접근을 주의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요. 저는 바로 서연 씨에게 전화했어요. 서연 씨, 박준호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왜요? 뭔가 알아냈어요? 사기 전과가 있대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도 확인 안 된 거고요. 서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그 사람이 뭔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아주머니. 전화를 끊으려는데 서연 씨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근데 저 오늘 민호 회장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민호 회장님한테요? 네.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대요. 저는 긴장했어요. 뭔 얘기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가지 마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다음 날 저와 서연 씨는 민호 회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장소는 서정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어요. 높은 층에 있는 넓은 방.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민호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와 서연 씨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 회장님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그리고 수님 씨, 2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민정이가 자백했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자백이요? 네. 유언장을 찢어서 버린 건 민정이가 맞습니다. 지문도 나왔고 본인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호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들이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유 원장 인멸은 중한 범죄예요.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다행이겠죠. 서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 씨가 걱정되네요. 걱정요? 민호 회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 씨, 민정이가 서연 씨 권리를 빼앗으려 했는데 걱정이 되세요? 네. 민정 씨도 저처럼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마음은 이해해요. 민호 회장님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서연 씨께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사과요? 아버지가 서연 씨를 버린 것, 그리고 저희 가족이 서연 씨 존재를 부정하려 한 것, 다 잘못된 거였어요.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저는 상속 재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새 유원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아버지의 뜻은 분명했어요. 서연 씨에게 30%를 남기고 싶어 하셨죠. 저는 그 뜻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 회장님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나누겠다고요? 회장님, 정말이세요? 네. 물론 30% 전부는 어렵습니다. 회사 경영권 문제도 있고 다른 형제들 동의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1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10%면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이 아니에요. 서연 씨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증거예요. 서연 씨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서연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실을 나오며 저는 서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잘 됐네요, 서연 씨. 네, 아주머니. 꿈만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부산 돌아가서 꽃집이나 계속할래요. 2천억은 기부하려고요. 기부요? 네. 저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까 해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서정한 아동복지재단. 어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 씨. 아버지가 평생 저한테 못 해주신 걸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서연 씨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박준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 회장님과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와 서연 씨는 그를 마주쳤어요.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서연 씨? 서연 씨가 몸을 굳혔어요. 박준호 씨, 회장 만나셨죠?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서연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경계하시네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둘 다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자식들이잖아요. 저는 당신이랑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숨겨진 자식인데 당신이 정말 아버지 아들인지는 확인 안 됐잖아요. 박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곧 확인될 거예요. DNA 검사 신청했거든요. 법원에서 승인 나면 묘를 파게 될 거예요. 저는 끼어들었어요. 그건 유족들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안 해주면 강제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요. 박준호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가정부? 네, 가정부예요. 가정부가 왜 이 일에 끼어들어요? 제가 끼어들 일이니까요. 박준호가 콧웃음을 쳤어요. 재미있네요. 가정부가 재벌가 상속 문제에 간섭하다니. 간섭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박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다 서연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마지막 기회예요. 저랑 손잡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혼자 하면 후회할 거예요.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요. 박준호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함을 느꼈어요. 저 사람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감은 적중했어요. 며칠 후 뉴스에 큰 기사가 떴습니다. 서정그룹고 서정한 회장, 숨겨진 아들 존재 폭로. 자칭 서정한 회장의 아들 박준호 씨, 기자회견 열어 40년간 숨겨진 장남, 상속권 주장. 재벌가 또 다시 흔들. 박준호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자기가 서정한 회장의 첫째 아들이라며 상속권을 주장한 겁니다. 어린 시절 사진, 어머니의 편지, 양육비 소송 기록 등을 증거로 내세웠어요.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 막장보다 막장인 현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서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봤어요? 네, 봤어요. 어떡해요? 저도 저 사람이랑 엮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박 변호사님이 대응하고 계세요. 하지만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으니까요. 서연 씨, 일단 조용히 계세요. 기자들 접촉하지 말고요. 알겠어요. 저는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민호 회장님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라니. 그 사기꾼 놈을 고소해. 여보, 진정해요. 수연 사모님이 말렸지만 민호 회장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명예를 더럽히는 거야. 증거도 없으면서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다니.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민재 도련님이 들어왔어요. 형, 나왔어. 민재? 무슨 일이야? 민재 도련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형, 할 말이 있어. 뭔데? 민재 도련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준호. 그 사람 나 알아. 뭐? 민호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그 사람 알아? 응. 예전에 도박장에서 만났어. 저는 숨을 멈췄어요. 도박장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사기꾼이야. 전문적으로 재벌가 노리는 작업꾼이야. 가짜 증거 만들어서 돈 뜯어내는 거. 가짜 증거? 응. 어린 시절 사진, 편지 같은 거 다 조작이야. 저번에 다른 재벌가도 당했거든. 민호 회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나도 처음엔 몰랐어. 박준호라는 이름 보고 어디서 봤나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보고 생각났어.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박준호가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생긴 거예요. 민재 씨, 그 증거 있어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민재 도련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님 씨? 도박장에서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어요? 민재 도련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 그때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재벌가 건으로 얘기하던 거 녹음한 것도 있어. 녹음이요? 응. 그때 뭔가 수상해서 몰래 녹음해뒀어. 박준호가 이번 서정그룹 건은 크게 터질 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민호 회장님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어요. 그거 있으면 저 사기꾼을 잡을 수 있어. 응, 형. 내가 협조할게. 그날 밤 저는 서연 씨에게 전화했어요. 서연 씨,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박준호가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민재 도련님이 가지고 있대요. 정말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네, 이제 저 사람 잡을 수 있어요. 다행이에요, 아주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끝날 거예요. 며칠 후 박준호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민재 도련님이 제공한 녹음 파일과 사진이 결정적이었어요. 박준호는 과거에도 여러 재벌가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썼던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기자회견에서 내세웠던 증거들도 전부 조작이었어요. 어린 시절 사진은 합성이었고 어머니의 편지도 위조였습니다. 뉴스에서 대서특필했어요. 자칭 재벌 아들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 서정그룹 숨겨진 아들 주장 남성. 사기 혐의 구속. 재벌가 노린 작업군의 최후. 서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봤어요? 네, 봤어요. 끝났네요. 정말 끝났어요. 네. 이제 안심하세요. 서연 씨가 울먹였어요. 아주머니,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민정 아가씨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유언장 인멸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형은 면했습니다.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어요. 서연 씨는 민호 회장님과 합의해서 10%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약 2천억 원 상당이에요. 그녀는 그 돈으로 서정한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죠. 저요? 저는 여전히 저택에서 일하고 있어요. 63, 곧 64이 됩니다. 이 집에서 일한 지 24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현관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쓰레기 봉투.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죠. 찢어진 유언장 조각들이 이 봉투 안에 있었어요. 그걸 제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서연 씨는 평생 자신의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란 참 알 수 없습니다. 쓰레기 속에서 누군가의 권리가, 누군가의 존재가, 누군가의 인생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냥 가정부예요. 재벌가의 거창한 일에 끼어들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수연 사모님이 나왔어요. 수님 씨, 아침 준비됐어요? 네, 사모님. 지금 들어갈게요. 저는 쓰레기 봉투를 수거함에 넣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햇살이 등을 비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나 서연이에요.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주머니, 재단 개소식에 꼭 와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저를요? 네.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어요. 꼭 와주셔야 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알겠어요, 서연 씨. 꼭 갈게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국화 화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다니. 아니, 끝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 씨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그녀가 도울 수많은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 저는 그저 가정부지만 그 시작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또 왔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수님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목소리.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서정한 회장의 첫사랑이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네, 수님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정한 회장의 진짜 비밀에 대해서요. 진짜 비밀?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만나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내일 오후 3시에 뵐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서정한 회장의 진짜 비밀이라니. 아직 뭔가 더 있는 걸까요?